저는 지금 그 철학을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물을 말하면 칸트를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주제이고 때마침 이 자치분권대학에서 자치에 관해서 또 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에게 메일이 와서 제가 평소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어떤 부분이고 해서 기꺼이 그러면 한번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구체적으로 자치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고 또 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 전공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철학 전공이고 인문학 전공이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자치라는 또 분권이라는 이런 고민 개념들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 느낌을 나눠보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히 풍요롭고 아름답지 못한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역시 무슨 연유가 있겠죠. 그죠? 뭐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불교에도 보면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연기설 아닙니까, 그죠? 연기, 말미암을 연자, 일어날 기자.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면에서 근심이 있는 것도 근심이 어떤 일어나게 하는 그 연유가 있고, 그죠? 욕심을 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의 도시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슬픈 흔적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그것들이 일어나게 된 우리가 연유를 찾아보지 않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단이 안 된 대책 없는 어떤 그죠 방향 모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그것이 일어나게 된 어떤 상황들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합니다만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크게 세계사적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공간이 왜 이런 상황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한국의 어떤 현대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길래 지금의 도시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는가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고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서양과 어떤 동양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서양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고 우리는 굉장히 정서를 중시하는 사회고 서양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우리는 그래도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 사회다. 이렇게 참 많이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오늘날에도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사실 미국의 대학에 가서 제가 이렇게 머물 때도 보면은 화장실을 예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려면 안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문을 잡고 기다려요. 들어오도록.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건너물 건너려면 제가 서 있으면은 차가 반드시 서주고 내가 건너갈 때 차가 가요. 근데 제가 있는 학교에 아침 9시 수업이 있어가지고 막 급히 차를 몰고 들어와서 제 차를 그 건물 건너편에 세워놓고 건너물을 건너서 제가 강의실로 가려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문에서 들어오는 대학문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흔들어요. 서라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가끔 겪는데 이걸 보게 되면 서양 사람이 더 타인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배려하는지 좀 고민이 생겨요. 난 그런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야박한 이기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정말 좀 비합리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더 집단적으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배타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서양과 동양을 비교할 때 서양은 그런 사회고 동양이 이런 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식적 구분법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구의 근대화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구의 근대화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화가 되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신분제가 깨지면서 어떤 그런 상업적인 그런 발전도 이제 일어났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서구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시기를 늦게 가져왔을 뿐이지 함께 또 이어져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서구 근대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자치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시골 자치를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천구청은 도시잖아요. 이 서울이라는 이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동네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이게 서울 안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살았던 건 주로 일산이나 무슨 화정 저쪽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하곡동에 좀 살았습니다만 뭐 지금은 하곡동도 어마어마하던데요. 하여튼 신촌에 주로 살았어요. 제가 생활권이 신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지는 거기에는 너무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하여튼 이 경기도 도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을 보면 이 금천구는 서울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우르르 보아야 될 지역이죠. 어쨌든 이런 도시라고 하는 것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인간적인 그런 삶이 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마련할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도시가 탄생되는 어떤 그 상황 배경을 좀 더 현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배경은 서구 근대화 과정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있게 됐던 도시의 탄생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 핵심적으로 나타난 어떤 특징이 저는 시장 중심의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시장 중심의 국가. 이런 시장 중심의 국가는 사실은 근대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중세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역사나 보면은 중세는 동양의 중세든 서양의 중세든 대개가 어떻습니까? 종교가 중심이 된 국가죠. 우리 유교나 불교가 중심이 된 국가라면 서구는 기독교가 중심이 된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시장으로 국가를 다시 갈아입는 이유가 있었겠죠. 종교가 중심이 되는 국가에서 시장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나름대로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결국 종교가 중심이 된 국가가 갖고 있었던 가장 강한 특징이 신분제였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미 그런 조건에 내가 얽매여 있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살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구속하고 속박한다면 사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 종교가 뭔데 나를 억압하고 나를 노예 취급하고 나 천민 취급하고 왜 저 종교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 되고 도대체 이 종교가 뭐야? 라는 이런 물음이 생겨나겠죠. 그 종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끊임없이 어떤 자유롭게 해준다면 감사할 종교가 될 것이고 그 종교를 제가 그니 따라가겠지만 그죠. 근데 그 종교가 우리를 부당하게 지배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가 종교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가 권력을 쥐고 종교가 돈을 쥐고 이렇게 사회 지배를 일삼으니까 그거를 그 속에 고통받던 자 중에 가장 많이 고통받은 자가 상인들이죠. 예. 상인들은 시장에 살잖아요. 시장에 사는 상인들이 가장
그 함매칭을 풀라 그러면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자신들의 역할도 점점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힘을 쓰던 시대를 시장이 힘을 쓰는 시대로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사실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종교 중심의 도시에서 시장 중심의 도시로 바뀌는 과정이 근대 국가와 더불어서 탄생하는 도시다. 그래서 결국 왜 시장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탄생을 하고 시장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탄생하느냐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 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막 자유주의라는 용어도 쓰고 그죠?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란 말도 근대에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자유주의겠습니까? 신분사회에서 자유를 못 누렸으니까 자유주의가 나오지. 오죽했으면 자본주의겠습니까? 신분지사에서 내가 노력해도 내게 안 돌아오니까 내가 노래 막 하면 내 거 내놓으라는 게 사유재산 인정하라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자유주의가 탄생하는 것은 상인이 그 한이 맺혀서 그것을 풀고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고 정치적 자본주의가 경제적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장을 돌봐주고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가져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을 서포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근대 국가가 탄생되는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라.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해라. 국가가 시장에 자꾸 너무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어쩌면서는 근대 국가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보통 뭐 요즘 못 살겠다 그럴 때 조금 부정적으로 접하는 단어가 신자유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심화이고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구의 뭐 저기 사회복지국가 하는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한테 밀리잖아요. 밀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가난한 사람 좀 먹고 살게 하려고 복지 좀 하려다 보니까 세금 많이 거두어야 되고 그 돈 많은 사람들 불평 생겨나고 그죠? 그러니까 뭐 능력 많은 사람들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국가가 좀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준다고 그래서 하니까 뭐 능력 많으면 내가 돈 더 주는데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 시장이 좋은 데로 빠져나가고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재정은 자꾸 어렵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이렇게 점점점 확대시키는 방침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을 우리는 보통 또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소위 말하면 요즘 전문용어로 제국주의가 아니고 제국시대란 말을 씁니다. 제국시대. 네글이란 말하는 사람이 쓰는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욕 맨하탄 가보시면은 이 광고판에 삼성 광고가 팍 뜨잖아요. 가보셨죠?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요즘 삼성이 조금 뭐 지난 정권과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소속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세계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고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즘에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국가의 영향권에서도 많이 넘어가 있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 초월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런 어떤 대세와 관계에서 제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세계 글로벌 자본들은 뭡니까? 국가를 넘어서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뛰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사니까
동남아, 인도 이쪽으로 와서 이제 먹고 살려고 오는 거지. 뭐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뭐 아름다워서만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자본의 속도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이 헤어지고 민족이 헤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른바 세계가 소위 이주의 시대가 돼버렸고 그 이주의 시대 속에서 옛날에 인연을 같이 나눴던 동네도 사라지고 서로 남남이 돼서 어디서 만나는 그죠? 우리가 저 전문 용어로 선택적 공동체란 말도 있고 장소적 공동체란 말도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장소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주 무슨 시골 가면은 왜 같은 성씨끼리 사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집성촌. 그런 경우는 장소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돈 벌려고 나오고 출시하려고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온 공동체 있잖아요. 이 지금 서울 같은 이런 도시는 대부분이 선택적 공동체예요. 시골에 있는 공동체들은 다 장소적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이 많이 아직도 연결어져 있고 서로를 잘 아는데 선택해서 들어온 이 공동체는 서로 출세를 위해 들어왔거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낯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 한 도시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에 의해서 범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 일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뭐 때문이에요? 인터넷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현대를 두고 소위 이 국가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 국가 영토를 넘어서 버렸다 해서 탈경계 시대, 탈영토 시대. 이걸 넘어가는 어떤 그런 주체들을 우리는 노마드란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뭐 현대 프랑스 사상가 들레즈라는 그런 사람이 자주 씁니다만 사실 저걸 번역하면 그냥 유목. 우리 그 유목민들이 있죠. 정착민이 아니고 막 떠돌면서 이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그죠 유목민. 유목민은 뭡니까 돈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돈인을 찾아다니는 거. 또 자본가 돈을 들고 세상 돈벌이 되는 동안에 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국적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국도 말씀을 드릴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넘어가고 민족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지금 나오는 불빛이 들어오나? 들어요. 토포스라는 단어가 장소란 뜻입니다. 장소. 로컬은 아시죠? 예, 지역적 장소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뭐 이런 용어들을 가끔 씁니다. 굳이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장소란 말과 공간이란 말을 두고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공간이라 그러면 굉장히 물리적인 의미가 많이 떠오르는데 장소란 말을 떠올리면 어떤 사연이 묻어 있고 어떤 흔적이 있고 어떤 기억이 담겨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들은 공간은 많은데 장소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인연을 나눈 자리가 사라졌고 우리들의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사라졌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소가 상실된 곳이 도시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의 이 근대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정말 전쟁 날까 봐 저도 아직은 막 안절부절인데요. 뭐가 날 것 같은 걱정이 돼요. 지금은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동막났죠. 그러니까 누구나 과거가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듯이 한 국가가 과거에 부끄러운 어떤 흔적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걸 빨리 잊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독 높은 걸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하고. 막 전문대학도 대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 전문학계라고 써도 될 수 있는데 대학이 돼야 돼요. 소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한테 짓밟힌 역사가 있으니까 커야 된다는 데 대한 그런 그 강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자그만하게 우리들이 살았던 집들, 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픈 흔적이고 부끄러운 흔적이니까 깔아뭉개버리고 거기에다 큰 건물 막 이렇게 세워 올려버려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게 별로 없어요. 개성이 있어야지. 묻어있는 역사가 있어야지. 흔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외국에 좀 살다가 들어와 처음에 한 1년 좀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택시 타고 이제 여기서 내려 집으로 오는데 막 이렇게 아파트 빌딩들이 막 이랬으면 갑자기 뭔가 그런 느낌 없어요? 늘 하늘을 보고 짧은 이 단층집 이렇게 살다가 막 이 높은 것들이 앞에 팍팍 박히면 어디 내가 갇힌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때 뭡니까? 역사가 사라진 곳, 장소가 사라진 곳, 이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삶을 굉장히 정서가 건조하게 만들어진 양상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가 더더욱이는 우리 사회가 어떠냐면요, 빨리 급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라는 걸,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 일해야 되고 빨리 마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빨리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터넷도 빨리 깔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빨리 다들 사요. 제가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 뭐죠? 그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삐삐 나오던 시절에 제가 독일을 들렀었는데요. 그때 뭐냐면 독일은 그런 거 없었어요. 아직도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그런 게 없으면은 일주일 뒤에 공문 결제도 되는데 1초 만에 날라와 버리니까 결제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결제가 빨라지면 일이 빨라야 돼요.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도에 쫓기고, 그죠? 또 공간은 또 막 고밀도로 만들어서, 왜? 공간이 돈이니까. 응? 그죠? 아파트 층도 좁게 해가지고 1층, 한 층씩 높이 올려드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밀집된 공간, 고속화된 시간, 이 속에서 공간에 숨이 막히고 시간이 쩔쩔매고, 이런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점점 잡아먹고 있는 시대의 이 속도전 속에 우리가 엮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자녀분들,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하버드 대학이 온라인 대학을 개설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온라인 강좌를 듣고서 하버드 대학 학위증을 준다 그러면 서울대학 갈래요? 하버드 대학 갈래요? 그죠? 자,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는 관악산에 있는 100만 평인 서울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온라인의 거대한 힘이 오프라인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오고, 온라인은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고, 그죠? 또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도 사람을 직접 안 보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번 학기 수업이 이제 지난 2주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학기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상상과 철학 상담이라는 과목을, 제가 철학 상담에 관심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들어 학생이 한 50명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는 뭐 제가 학 소속에 있는 철학과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명 안 돼요. 다른 과 전체에 쭉 와 있는데, 제가 학생들 일부러 있잖아요. 손을 잡으라 그랬어요. 옆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한 학기 내내 인사도 안 해요. 남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무관심이 더 증폭되는 곳이 어디냐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는 아바타들끼리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죠?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우리는 눈빛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더 지배하고 도시가 온라인에 의해서 점점 차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직접적 만남들이 다 그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융합 불안과 분리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융합 불안이라는 것은 어디에 내가 그야말로 융합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분리 불안은 내가 분리가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현대인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앓고 있어요. 근데 융합 불안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이미 근대의 상업 중심, 시장 중심의 도시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어떤 씨앗들이 자라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다시는 거기에 다시 속할까봐 겁을 내요. 그죠? 그래서 그 조직 근처에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중세사에서는 유교적 조직이든 어떤 기독교적 조직이든 어떤 뭐 다른 여타의 어떤 그 같은 신념을 갖거나 같은 신앙을 가진 집단들 있잖아요.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을 때 왔던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죠? 그리고 어디에도 안 속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그 참여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할 때는 내가 참여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세는 종교 시대라고 했으면 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신앙이잖아. 믿음과 신앙이잖아요. 그죠? 저도 캐톨릭 신자거든요. 성당을 열심히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납득도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라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죠?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그분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뭐 믿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고통이 오고 믿었는데 속았다는 기분 들면 어때요?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죠. 그렇잖아요. 혹시 뭐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었는데 갑자기 뭐 외도를 한 것을 한번 목격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때요? 꼴도 안 봐요. 꼴도 안 보. 꼴도 안 봐. 아이고 무서워라. 꼴도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서 실망을 하게 될 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의심은 더 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곳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것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심을 통해 살 거잖아요. 의심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시장이죠. 시장은 속지 않나, 그죠? 내가 죄보고 계산해보고 또 머리로 또 계산해서 따져보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는 능력이 발전해요. 그죠? 서로 계산한다고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믿음의 도시에서 계산하는 도시로 바뀌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계산하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소속돼서 구속받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능력 싸움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융합에 대한 불안들이 막 스며들어서 타자를 아무도 못 믿고 다 의심하고 다 배제하고, 그죠?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심하고 계산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시장이 자기에게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느낄까요? 사기꾼.
시장도 그래도 좀 사기꾼까지는 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래도 난 살만하다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계산도 좀 하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시장에 정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시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시장은 우리에게 도태를 경험하게끔 쓰라림을 주죠. 시장은 달콤하지만 시장은 아프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시장이 중심이 된 것에서 경쟁을 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서 경쟁할 힘도 없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지쳤고 피로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막 싫다. 왜 퇴직하시면 아내 붙잡고 우리 여보 시골 가자. 아내는 가기 싫다는 거지. 백화점도 있고 여기 친구도 많은데 내가 왜 가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근데 이제 막 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진급에 막 힘들게 막 끙끙대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이제는 다 사람이 싫다. 다 놓고 나는 그냥 자연에 물 흐르고 하늘 보면서 사는데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그 인간이 없는 곳이 어디 없나. 이거를 자연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게 어떤 말은 시장에 경쟁하다 지친 사람들이 찾는 어떤 가정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될 때 사실 이런 상황이 도시 안에서 많이 자라고 우리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 연세 드신 퇴직하시는 분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 아이고 대학 가기 힘들다, 반에서 1등 하기 힘들다, 취직하기 힘들다, 막 이래서 다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이래서 뭐예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하고만 관계 맺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안 맺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피로 사회를 넘어서 포기 사회로 가는 3포, 5포, 9포 우리 사회에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면서 남들하고 안 놀고 이제 남들 경쟁도 아예 안 하고 경쟁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노는 거예요. 나하고. 그럼 나하고 놀려면 내 안에 내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 내 안에. 그 내 안에 있는 내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상상된 타자라 그래요. 상상된 타자. 상상된 자기하고 노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상된 자기하고 노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있어요. 핸드폰. 그죠? 예, 이 핸드폰이 상상된 자기하고 노는데 진짜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싫고 핸드폰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그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그렇게 뭐냐면 이제는 노느라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하고 노느라. 왜냐면 좀 시간 나면 좀 이렇게 하늘도 보고 고개도 들고 좀 생각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 사색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이거 보더라고. 이런 어떤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멀어질까봐, 핸드폰하고 멀어질까봐 겁을 내는 요게 또 분리불안이죠. 그것과 분리될까봐. 그죠? 요런 상상, 자기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분리될까봐 겁을 내는 요 양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상상된 존재하고 이별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과 떨어질까봐 정정긍긍하는 요 상황이 심해지면 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좀 헷갈리죠, 그죠? 막 혼자서 막 쭈글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시버 꽂아놓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저분은 정신분열은 아니구나. 네. 근데 진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막 쭈글대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상상된 존재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볼 때
현대사회에 와서 이렇게 분리불안을 겪고 망상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도시에 점점 심하게 뻗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 현대사로 그러면 들어 세계사가 지금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사로 들어와 보면 아까 전에 국가상실, 국가분단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가가 과다하게 지배한 사회, 시장이 과다하게 지배한 사회. 요 두 축이 한국 현대사를 움직이고 온 양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 중간에 바로 그 경계선이 어디냐? 저는 제 나름대로 현대사를 볼 때 1987년 6월 민주항쟁 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국가가 과다하게 지배한 사회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과다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사실 요 시절에 우리 국민들을 보통 우리 국가 구성원들을 국민이란 용어로 씁니다. 국민이란 용어로, 국민이란 단어로. 국가의 구성원이란, 국가를 강조하는 국민의 시대. 이 국민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 빼앗겼죠, 나라 동각 났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서로서 뭉쳐가 힘 좀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는다라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있어왔던 그 주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론적으로 배경을 제공해 준 사람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안호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안호상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일민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피와 운명을 나눈 한 백성이다. 그래서 요 일민주의 안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강한 주장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그 안호상 선생님한테 뭐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핵심 철학자로서 역할한 사람, 초대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도 철학하신 분이고요. 박정희 시대 때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 세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도 열한 박종홍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 박종홍 선생님이 뭘 만드세요? 국민교육헌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우셨죠? 저도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 못 외우면 아침에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를 타고 태어났다. 이런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5번 나와요. 5번. 그 한 반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5번, 그만큼 뭐예요? 나보다 우리가 강조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우리 안의 나라고 표현한 우리 안의 나. 내가 우리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우리 남편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 남편 안 그러잖아요. 뭐 그 우리 안에 우리 남편 그러면 나 뭐 여럿이 관계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그만큼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 우리주의가 굉장히 강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란 말과 우리란 말이 상당히 좀 근간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를 묶어서 가면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한국 근대사회에서 압축 근대화를 해야 되었고, 소위 그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살아왔어야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명령을 해야 됐고, 우리는 국가의 지시 아래 교육을 받았고, 그죠? 우리 교육도 하달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달받는 교육이었지, 직무라는 교육을 못 했거든요. 비판하는 교육도 못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는 일단 유보돼야 되는 시대를 살았었죠.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정에서 자기 자유와 권리가 유보되고 계속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해방에 대한 갈망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그죠? 집에서 부모가 구속 많이 한 사람은 막 부모 안 사는 어떤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가다하게 국민들을 구속했으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가를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많이 구속을 하면 그걸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개인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주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의 과다한 구속이 심했던 우리 사회는 시장에 대한 욕구도 어느 집단보다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거기에 달려가는 속도가 수급보다 더 빨랐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우리가 서구는 위에서 밑으로부터 근대화가 됐잖아요. 밑으로부터 그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근대화가 밑으로 위에서 지시해가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구속과 속박을 더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방과 어떤 탈출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했고 시장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욕구도 아주 강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지금 뭐냐면 어느 사회보다 시장이 너무 많이 지배해요. 가정에도 시장이 너무 많이 지배하고요. 학교에도 시장이 너무 많이 지배하고요. 동네에도 시장이 너무 많이 지배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상품 가치 없는 아이들은 인간 취급받기가 쉽지가 않고 집에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는 별로 인정 못 받고 그죠? 그죠? 또 부부도 요즘은 이게 직장 좋고 학벌 좋고 이렇지 않으면 시집 장가 가기도 어렵고 그죠? 시집 장가 가도 뭐 월급이 좀 작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좀 기도 못 펴고 이게 모든 게 경쟁 논리고 모든 게 시장 논리고 해서 이제 시장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할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수급보다 더 강렬하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국가 중심의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각 지역들이 중앙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도 주장하고 동시에 또 뭡니까? 이 대통령도 이제 우리가 뽑자. 이렇게 나와서 직선제가 들어오고 지역 분권, 어떤 이런 지방 그죠 분권이 이제 요구되는 자치 시대가 오면서 여기에 또 한 박자 더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요즘 뭐냐면은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안에 막 이렇게 뭐 감시 이 요원들이 들어와서 지키고 막 체류탄이 매일 쏟아지고 뭐 이런 좀 참 대학이라는 데가 좀 살벌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전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번에 뭐 지난해인가요? 그 우리 광화문에 이제 촛불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촛불 한번 들었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들었었는데 이 촛불을 들은 사람들의 그 속성이라 그럴까요? 성격이 과거처럼 뭐 노동계에서 노동운동하던 조직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조직적으로 연대투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민중운동하던 사람들이 뭐 계급투쟁하던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리더가 있고 뭐 이념을 노선을 정하고 뭐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끼리 김밥 싸 나와가지고 먹고 거기서 뭐 촛불 들고 우리 정말 이 세상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이념도 모르고 이념에 관심도 없고 조직도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세계가 이렇게 불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생활인들의 생활 정치가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이 상황이죠.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압축 근대화를 하면서 지나온 아픔들이 크지만 그걸 참 잘 지혜롭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물게끔 우리 스스로가 잘 다 이렇게 품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요. 저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 안 사시니까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있었던 이 대학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서울의 스카이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좋은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다 서울 가고 싶어 해요.
서울. 서울에 가야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서울에 오면 취직이 잘 되냐?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희 학교를 다녀도 뭐 좀 유수 그룹들의 대학을 취직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서울 문화가 좋고 서울 음식이 좋고 뭐 일단 서울 언어를 쓰고 서울 문화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마치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인 브루디에라는 사상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시골 아마 촌에서 자란 사람인가 봐요. 근데 파리에 와서 사투리를 쓰니까 조금 이렇게 뭐 좀 촌스럽게 보는 거죠.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지하철 탔는데 막 지역에 온 사람들이 사투리 쓰면 쳐다보고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 그죠?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서울을 언어를 쓰고 서울에 어떤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중앙주의죠. 중앙이 다양한 지역들을 다 빨아당겨버리는. 이게 또 국제적으로 가면 미국이 세계를 다 흡수해버리는. 이렇게 해서 그 다양성들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구속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을 가르게 되는 거죠. 주변은 버려진 곳이 되고 중심은 선택받은 곳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 놓이게 되면요. 사회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하겠죠. 네, 결국 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데리다라는 사람이 그 라틴 말로 이제 파레르곤, 에르곤이라 이 말 쓰는데 뭐 그거 몰라도 좋아요. 우리가 화랑 이렇게 갤러리 같은 데 가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 둘레 액자가 있고 그 사이 안에 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작품이 돋보이려면 그 주변 액자가 잘 맞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주연이 멋있으려면 조연이 잘 도와줘야 되겠죠? 서울이 빛나려면 지역이 잘 살아야 빛나는 거지. 그죠? 지역 죽으면 서울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중앙 의존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와서 이런 어떤 근대화의 과정에 있었던 방법론으로 21세기 이 글로벌 사회를 한국 사회가 지탱한다는 건 착각이겠죠? 이거 이제 벗어나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강남과 강북이 서로 이 차별감을 느끼는 상황이 돼서 안 되겠고, 그죠?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서로 차별감을 느끼는 상황이 돼서는 결코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데 지금 아까 시간이 고속화되고 공간이 고밀도화되고 점점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대전분들이 서울 백화점에 쇼핑하러 와야 되고. 왜? 금방 오니까. 그래서 저 영원하면 사는 사람들이 대치동에 훌륭한 선생님 계시다고 학원 공부하러 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점점 더 속박이 빨라지고 있고 구속이 빨라져서 다양성이 죽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게 바로 마을이 붕괴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서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불안정 안을 맺고 자기 안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런 양상들이 늘어나면서 시골만 병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이 다 빨아당기니까 같이 병들어가지고 서울 병드는 거 시골까지 다 이게 이제 병드는 사회까지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 구조가 제가 볼 때는 학력은 자본이고 학력은 권력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 돈 벌려면 내 권력을 가지려면 서울로 가야 되고 그죠? 왜? 서울에 다 대학이 명문대학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역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역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지역에 대학이 살아야 되겠고 지역의 교육이 살아야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금천구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뭐 좋은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이 금천구를 자치하자, 금천구를 분권하자 이래도 좋은 게 다른 구에 있으면 그게 흡수되고 그게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지역 분권, 지역 자치 잘 되려면요, 교육 자치가 안 되면 이건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가능하지가 않다. 교육 자치가 돼야 뭐 지역 자치고 지역 분권이고 다 되는 거지. 이거 다 지금 다 이게 보면은 세종시 지어놓고 뭐 어디 핵심 도시 만들어놓고 그 옛날 중앙 공무기관을 다 지방에 흩어놨지만 그 가서 가족들 내려갑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을 다 시키고 주말 되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 거지지 뭐.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이래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교육자치를 행성하지 않고는 이 뭐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다 이거 다 빚종원 개살구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광명시로 이렇게 광명 근처로 와볼까들 생각하면서 또 분당 저 주변도 이렇게 돌아다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제일 그걸 볼 때 뭘 보느냐면 철학 카페가 되려나 안 되려나 그걸 이제 뭐 이윤을 일단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라는 데를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철학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제가 부동산에 그 강명시 어디 저 강명역 주변에 갔더니만 철학 카페 한다 그러니까 예, 그 점 보면 잘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가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좀 인식이 있나 봐요. 사실은 빨리 그런 게 좀 극복돼야 되는 부분인데 철학은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철학을 제대로 깊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좀 그런 아직 와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왜 꿈꾸느냐면요. 내가 사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정이 넘치는 곳이어야 저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머무는 곳들이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좀 노후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 외할머님 댁에 방학 때 가면은 외할머님이 그 낙동강변에 사셨어요. 근데 되게 옛날에 그 동네가 좋은 데는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님 집에서 보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데인데 방학에 한 번은 그 외할머니 댁을 갔는데 막 그 옹달샘에 그 참외가 열린 걸 따가지고 이래 막 그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주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정오쯤인데 밖에서 막 북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렇게 저 앞을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상녀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꽃상녀가 나가고 있는데 그 꽃상녀에 이제 그 동네에 어르신이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저승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그게 북을 치면서 곡을 하면서 상녀를 이제 이렇게 짊어 가는데 안 가고 이제 저는 어린 날에 뭐가 있으니 가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안 가고 밀치고 당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상주가 돈을 꿔주니까 좀 나가고 또 안 꿔주고 또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어린 날에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꽃상녀라 이걸 가지고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외롭게 떠나지 않는구나.
모두가 함께 같이 가주는구나. 그리고 이 슬픔을 저렇게 밀고 당기는 해악으로 처리하면서 죽음을 넘어가는구나. 야, 여기 엄청난 예술적인 정신이 들었고 거대한 어떤 인간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보다도 우울한 이 우리의 어떤 자선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저 꼬상녀가 나가는 문화를 동네마다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홍은동, 녹분동, 홍제동 저쪽 지역에 한 7, 8년 전인가요? 이 자치학회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독거 노인분들 계신 데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산동네에서. 너무너무 혼자서 외롭게 사시고 우울이 오시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버려진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중에는 꽤 많이 배운 그 전문직에 있는 자식들인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어떤 일에 제가 무슨 세상을 혁명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게 할 뭐 어떤 재주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동네 하나하나마다 꼬상녀가 나가는 동네가 될 수 있으면 이것들이 물결을 일으키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겠나. 큰 욕심 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북카페를 개매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4, 5만 그릇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책을 읽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제가 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무슨 빵이냐면 발효빵. 호밀 발효빵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발효. 예. 발효한 효소빵 있죠. 그런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뭡니까? 나누어서 먹고 그래서 이제 커피도 하고 빵도 해서 책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 동네에 그 가게에 가면은 빵도 주더라. 그 가게에 가면 커피도 주더라.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책도 주더라.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치유해 주더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꿈이에요. 그 꿈인데 그런 것을 왜 생각하느냐면 자치라고 하는 걸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자치를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만들겠다. 또는 어떤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떤 위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도시의 삶은 너무 바쁘고요, 너무 힘들고 집에 오면 지치기 때문에요. 근데 나가서 그거 자치운동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매일매일 지쳐서 쫓기는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나와서 그거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 있어도 못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현실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꼬성류가 나갈 수 있는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 봅니다. 요거 선생님들 되게 저녁 드실 때 이야기 얼마나 하시며 드세요? 네? 같이 아예 못 드시고 드신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냥 행식적인 이야기하고 애 어디 갔노? 응? 공부는 요즘 잘하나? 뭐 이런 아주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식사를 할 뿐이지 서로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어떤 장으로서의 식사 자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혜령 선생님이 옛날에 그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뭡니까? 그 겨울에 난로 조개탄 난로에 그 도시락 올려놓고 그죠? 그거 같이 막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런 어떤 게 없잖아요.
그냥 사무적으로 밥 먹고 이러는 것이지 밥상 문화가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뭐 동네를 바꾸려고 그래도 이야기가 있어야 바뀌지. 왜? 이야기가 있어야 서로 친해지게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서로를 알게 되고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도 또 느끼게 되고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또 뭐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 서로 평소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친해지면 일이 잘 해결되잖아요. 안 친한데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그러면 그 동네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요. 조직에서 쓰는 언어, 어떤 기관에서 쓰는 언어가 우리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값을 가진 언어를 써야 되고요. 명확한 어떤 그 범위가 정해진 언어를 써야지 애매모호한 언어로 공문을 쓴다든지 무슨 뭐 업무 처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스님들 어디 뭐 저녁에 동창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거나 술 한잔 하시면서 할 때 야 네가 쓴 언어가 분명치 않다. 그 개념의 뜻이 뭐야? 뭐 이렇게 묻다더니 네가 주장하는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비약이 너무 심해.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놀아. 밥맛 떨어져. 그죠? 안 놀아. 그게 내가 왜 노냔 말이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활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애매성과 모호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값을 수학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잡 미묘한 삶을 담으려고 하니까 언어가 애매모호해야 단계예요. 그 분명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 삶의 엄청난 걸 담을 수 있는 것이 상징성을 가진 애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 애매모호한 언어들을 쓰면서 자꾸만 정을 나눠야 그래야 우리 모여서 뭐 좀 해보자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분권 자치 백날 주장해봤자 그거 니네들이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인들이 주변에서 이야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이런 논의들은 시간 관계상 좀 건너가고자 하는데 뭐 분권 자체는 제한이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굳이 한 말씀 더 붙인다면은 저는 자치하자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치는 그 뜻은 여기 나와 있듯이 스스로 자자고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스스로 다스리려고 그럽니까? 왜? 세상에 가장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어디에 속박되고 구속되고 통제받고 지배받고 그게 제일 싫잖아요.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럼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나는 이유도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는 그런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혼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지도자를 그런 사람 뽑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죠?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되면 통제받을 필요도 없고 지배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려는 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건가? 이걸 생각할 때 자기 욕심만 내면 자기를 잘 못 다스려요? 왜? 그 욕심이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권력을 욕심내거나 명예를 욕심내거나 그죠? 돈을 욕심내거나 하면 돈 욕심내면 돈 노예되고 권력 욕심내면 권력 노예되고 그렇잖아요. 명예 욕심내면 명예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대해 욕심을 내면은 자기를 못 다스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네가 자치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자기 욕심 내니까 자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만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옆 동네하고 또 서로 잘 우리 살려면 이 동네만 욕심내면 저 동네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죠. 영호남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죠? 예, 이게 극복돼야 되는 과제잖아요. 이것도 다 지역들의 자기들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제대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건데, 그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혼자 권력 지려면 안 되죠. 권력을 나누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각자가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지. 맨날 남한테 얻어먹을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죠? 또 누구한테 타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그걸 지켜나가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도 뭡니까? 분권 아무리 잘 되고 자리 잘 돼도 연대 안 되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 자율성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자율성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가 나왔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됐고요. 그래서 자율성 규제 완화 이래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으로 뭡니까? 저 구미공단 같은 데 있었던 많은 어떤 부분들이 또 규제를 풀어줘버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율성을 주게 되면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자유를 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권력들을 지방이 이양해주고 자체하라 그러고 뭐 분권하라 그래야지. 그거 다 안 주면서 하라 그러면 니네들 그냥 알아 죽으라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 적대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연대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서 자치도 여러 단위가 있죠. 개인을 스스로 다스리면 개인 자치가 되고, 마을을 스스로 다스리면 마을 자치가 되고, 시민으로서 시민 자치가 되고, 국가가 국가 자치가 되고, 그죠? 지구가 우주 행성에서 지구 자치가 되는 거고, 자치는 그 공동체의 단위 규모에 따라서 여러 단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금천구청에서 고민하는 자치는 도시 안에 마을 만들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을 자치가 지금 관건인 거죠. 자, 그런데 자치를 해야 되는 이제 이유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이거는 뭐 좀 학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다 빼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다 지나가고,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치 주체부터, 그러면 자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자치를 그럼 누가 하지?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 공무원이 그 구청에 계신 공무원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주민이, 그죠? 예, 주민이 해야 돼. 주민들이 다 바빠서 그러면 어떡하죠? 시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강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그 인문학 강의가 이 동네마다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저는 우려가 돼요. 무슨 우려냐면, 시정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새로 시장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고 나면 오셔가지고 자꾸 이제 다음번 또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외형적으로 뭘 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전시성이 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건물을 짓거나 뭐를 이렇게 좀
표가 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걸 할 때 뭐냐면 가르치는 자 있고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이 자체의 구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인문학 강의를 대학 교수인 박사인 내가 와서 해야 된다는 이 구조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어떤 생선 가게에 어디 시장에 있으면 30년 동안 생선 팔았던 할머니가 여기 서서도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생선을 팔면서 어떤 애환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이 삶의 고뇌가 있었는지를 누구도 생선을 팔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모두가 인문학 강사가 되고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우는 그런 거 돼야 되는 거지.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저분은 전문가니까 가르치고 우리는 전문가는 배우고 이런 어떤 우열관계가 형성된 구도로 자치운동을 하거나 분권운동을 하면 이건 엘리트 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수동적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퇴직을 하시고 어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퇴직은 안 하셨지만 어느 분야에서 그냥 김밥을 평생 팔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김밥을 만들면 맛있고 그 김밥을 만들면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거를 서로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겪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아까 말했던 이야기 마당이 만들 각자가 주인공이 돼서 각자가 여기에서 유저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정책 개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고 또 저렇게 해놓으면 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생활주체란 말을 쓴 거예요. 생활주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인문주체란 말을 썼는데 물론 이제 분권이나 자치를 할 때는 법령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일 빨리 좀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게 뭐냐면요. 한 개인에서부터 공동체까지 인문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문학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하고 자연과학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하고 사회과학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자연과학자가 나무를 본다면은 생물적 조건들을 지금 분석하고 저 나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지 죽을지 이런 걸 따져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학자가 본다면 저 나무가 이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인문학자가 볼 때는 나무가 안 아프나? 저 공기 저래 썩은 거 먹고 지금 힘 안 드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세계를 살아있는 좀 문학적 표현을 쓰면 혼이 깃들어 있는 사연을 머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태도로 다가가려는 게 많은데 아까 말씀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시장에 의해서 지배되는 문화가 오면서 모두가 상품이 돼버렸고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면들이 강해지게 되면서 고립이 오고 우울이 오고 우리가 전부 이런 병리적 현상을 겪는 사회에 들어왔다면 이제 서로를 정말 살아있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만나는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인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문정신이 있는 주체들이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마을이 되고 제대로 된 도시가 되고 동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동안 너무 허덕이며 살아왔고
너무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를 향해 너무 돌진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돈만 많으면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 팽배해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 직업 찾아다니고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대학 찾아다니고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사회를 굉장히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생활 주체, 인문 주체가 우리 안에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와야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활 주체, 인문 주체가 있는 자리는 장소를 살리는 시민이죠. 그죠? 장소를 살리는 시민이죠. 이런 장소를 살리는 시민들이 바로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요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여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겁니다. 한번 이 금천구를 자치 분권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서울시 있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금천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역사, 금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흔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꾸 사람 누구나 그렇겠지만 화려했던 과거는 자꾸 자랑하고 싶지만 좀 아팠던 과거는 웬만하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덮는다고 아무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픈 걸 끌어안아야지. 우리가 좀 택시 운전사 가지고 뭐 강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아픈 걸 끌어안고 성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거를 덮어서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금천구의 삶 속에는 다른 구가 갖지 못한 화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은 아픈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열악한 공장 시설이라든지 아주 그 어떤 빈민촌이 있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꾸며가지고 금천구의 이런 과거의 우리 소상님들, 선배님들이 이런 아픔의 삶 속에 이렇게 자랐다. 라는 그런 것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응?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게 마을 자치하거나 뭐 할 때 좋은 것만 자꾸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거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러시기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로컬한 게 가장 글로벌한 거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햄버거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그러면, 피자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쟁에 이기려면 성산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파전 들고 가고 부침개 들고 가서 붙어야 되고, 그죠? 김치, 된장 들고 와서 붙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김밥 들고 와서 붙어야지 햄버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론은 보편적이어야 되지만 컨텐츠는 우리 옛날 거 갖고 내용을 갖고 나가야 되지. 서양 사람들 뭐 저기 헤겔, 하이데거 그런 서양 철학자들 한국 사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내용이 우리적인 거, 가장 이 지역적인 거,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거 다 덮어버리고 해봤자 성산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세계를 개성화시켜라. 생활세계를 굉장히, 그리고 지역 전통을 굉장히 그 긍지를 갖고 재구성해내라.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요즘 이제 인문공동체란 말로 쓰고 싶습니다. 인문공동체. 인문공동체가 마련돼야 된다. 저 인자가 보통 사람 인자고 무늬문자잖아요. 그죠? 사람의 향기가 나고 사람의 무늬와 결이 생겨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미래 방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 공동체도 많이 해왔고, 그죠? 상업 공동체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인문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고민해 이 사람 도서관 좀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오래도록 무슨 열쇠를 깎는 일을 해서 하셨거나 오래도록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사셨거나 뭘 하시면서 살았던 분들이 글도 못 배워가지고 뭐 쓸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녹음을 뜨는 거죠. 녹음을 뜨면서 그거를 글로 옮겨서 우리 살고 계신 분들한테 여기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산 분이 계신다. 저렇게 산 분이 계신다. 그분은 또 자기가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보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데, 낮은 데 계신 분들이 가장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그 일구내는 부분이 바로 해서 책만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이 도서관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인문학을 통한 이야기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아까 선택 공동체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금천구에는 이주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아마 아시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자주 한겨레 칼럼을 쓰셨던 분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인 러시아 태생의 그 박노자 선생님. 이 박노자 선생님은 뭐 제가 한 두 번 뵐 일이 있었는데 그 기억력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겨레에 썼던 글 중에 무지개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잖아요. 한 색 가지고는 아름답지 않죠. 여러 색이 모여서 아름다워지잖아요. 자, 우리 사회가 여러 색이 존재하는 이주자 집단들로 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빨간색은 빨간 놈이니까 사라지라 그러고 파란색 너도 좀 문제가 있다 빠져 그러고 그래서 흰색만 남겨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그죠? 그게 뭐 어쩌면 순백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백함이 맑은 물에 고기 못 산다고 다 죽는 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다양성이 어떻게 조화를 찾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요즘 이 단어를 유축 좋아합니다. 사실은 어디 뭐 글 쓸 때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자주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 버렸나? 요거잖아요. 요거 말이에요. 화이부동, 그죠? 하나가 아니면서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7가지 색깔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지 않으면서 저마다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여치에서 온 사람이 저마다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니네들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색깔을 가져야지. 안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자치라고 하는 것도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자치는 뭐겠어요? 여러 지방이 각각의 색깔을 내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울 색깔 아닌 건 다 죽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또 여기도 수초가 아닌 거 다 죽어.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의 조화를 찾고 있는 것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다르게 인문학은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문공동체, 인문주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분권과 진정한 자치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교육 자체를 교육이라는 걸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제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대학에서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청소하는 이렇게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생님한테 저 청소하는 분이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뭐 사실 들어온 교수님 월급보다 그렇게 결코 적지 않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더 받고 못 배워가지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덜 받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어릴 때 저한테 너 절대 연필 굴리는 직업 가져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 뭐냐면 네가 배워야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배움의 목적이 돈지로 가고 있고 권력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배운 놈일수록 배운 분일수록 부모 안 모셔. 배웠으면 더 잘 모셔야 될 거잖아. 배우면 더 갖는 데에만 능숙능란하지. 나누는데 이게 역할을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교육이 그런다면 만약에 앞으로 그런 교육을 안 해야 되겠죠. 우리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육이란 게 넓은 의미로 보면 김밥 만드는 거 배우는 것도 교육이고 구두 창 고치는 것도 교육이고 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 안에 어떤 분이 이런 분야를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분이 이런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루트를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자꾸 교육 현장으로 불러서 이 자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또 대학생들 있잖아요. 금천구에서 여기 좀 못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면 과외시키려면 돈 많이 들고 그러면 그런 대학생들한테 조금 싼 돈으로 저렴한 돈으로 교회들이 나와서 그 후배 어린 친구들한테 공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인도를 해주는 그리고 또 주부님들 중에 직장 갖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전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배운 분들, 그죠? 그 모여서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건지 뭐 다양한 방면에서 가능하다 봐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교육의 이 갈래들을 찾아서 이 동네에 오니까 평생 교육도 잘 돼 있고 뭘 배우려도 다 배울 수 있으면 여건이 잘 돼 있어서 다른 구에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요거는 뭐 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수 대학이 어느 지역적 집단에 밀집되어 있으면 전부 거기에 중심이 형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분권과 자치가 성립되려면 이런 교육의 대학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좀 괜찮은 대학들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꽃이 피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곳에서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아이를 공부시키러 보내려면요.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녹화만 안 하면 내가 제 가정 이 경제 사정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차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학에 있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립대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왜냐면 아예 공부시키는 너무 많은 그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되는 측면에서 교육의 어떤 혜택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렸으니까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먼저 이걸 보고 제가
자, 우리 근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아까 말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된 게 서울 중심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중심이 된 경쟁도시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명령을 받아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힘들죠. 왜? 속박이 되니까. 경쟁이 심해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죠. 그죠?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못하게 억압하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국가가 명령이 너무 심하면 생각을 자유롭게 못해서 답답하고,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권력이 강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아버지 그 통제에 너무 심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못하면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경쟁을 시키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죠? 그 요즘 아이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과거에는 생각하면 안 됐고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생각이 제대로 안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아름다움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게 미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야 될 도시는 미학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제가 이 미학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게 일본 다무라 아키라라는 분이 쓴 말 만들기 실체의 책에 보면은 아카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카사키 항에는 헌법이 있는 바, 그 첫 번째 뭐예요?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사회죠, 요즘. 그죠? 네트워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이 자치의 진짜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아름다운 장소를 만드는 건데, 이제 아름다운 장소는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아름답게 안 보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배가 고프면 화가 나지, 짜증나고, 아름답게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좀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놀이터가 있어야 아름답지. 근데 막, 그 주변에 놀이하는 시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끄러워 죽겠어. 그죠? 그러면 이게 아름답지 않죠. 그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조용히 이 사색하고 지내고 싶은데 막 노래 소리가 막 딱 들리고 막 장구 치고 막 떠들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쉬어야 되죠? 이게 쉬는 거, 노는 거, 이게 일하는 게 그 동네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또 놀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쉴 수도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그죠? 곳이잖아요. 요걸 갖추는 게 경제공간, 문화공간, 생태공간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게 만나서 성립돼서 나대기만 하지 말고 너대기만 하지 말고 나와 너가 서로 차이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되는 길로 가는 게, 그죠? 우리한테 내가 속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의 시 잘 아시죠? 네. 제가 이게 목소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라는 제가 이 꽃상녀를 올렸어요. 꽃상녀를. 예. 성냥불이 아니고요. 성냥불이 아니고 꽃을 또 올린 거예요. 처음에 시는 제가 성냥불을 보여줬죠.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이름을 불러주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학생이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행관을 걷다가 야 그런가 하고 그의 이름 불러주면요. 선생님 고맙다 그래서 문자가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나의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주변의 이웃분들을 이름 좀 알아시가지고 불러주세요.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서로 꽃이 되는, 태어날 때도 꽃으로 오게끔 맞아주고 결혼할 때도 꽃 들고 만나고 헤어질 때도 꽃상려 타고 가는 그런 이 꽃들의 세상이 바로 인문 공동체고 인문 마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무엇이 돼서 나는 너한테, 너는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는 거.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여기 계신 어느 선생님도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죽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건 이미 죽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죽어감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서글픈 운명 앞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기억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세상 속에 기억되는 꽃이 돼서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갈까? 그게 정말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상려 짊어지고 저를 강 건너 보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신 그 세상에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문학자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뭐 제도적인 거, 뭐 법령적인 거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 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운동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정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저런 거 없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너무 중간에 좀 빨리 하고 이야기도 많이 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다 잡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가는 기차표를 아직 안 끊었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예. 누구한테 기억되고 싶으냐. 저는 뭐냐면 이런 세상을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억되고 싶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기억될 필요까지 있겠나요? 선생님 마음속에 항상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참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놈 기억할 만한 놈이야. 그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널 하루에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보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이 끝나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실까?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삶이 나태하고 삶이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흐름으로 그냥 가버리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순간들이면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살게 만든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다라는. 인간이 죽음이 없다는 얼마나 건방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로봇 시대가 오는 게 무서운 것은 그놈이 죽지 않는 게 겁이 난다는 거죠. 네. 사람은 이게 죽기 때문에 지성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고기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아파야 되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네. 그게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여기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너무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별로 배운 것이 짧은 저한테까지 오셔서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